자, 두 번째 섹션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우리는 정치체계가 그 고유 목표, 정치, 곧 가치의 혹은 자원의 권위적 배분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의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기능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모아서 조정해서 어디론가 던져넣는 투입 기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투입된 국민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자원을 사회로부터 어떻게 추출하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규칙, 룰 혹은 정책을 만드는 기능. 두 번째 기능, DM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쉽게. Decision Making.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능은 뭡니까? 만들어진 룰을 실제로 집행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 그 다음에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실제로 사회로부터 끌어내는 기능. 다음, 과연 제대로 자원을 끌어내서 제대로 배분했나? 국민의 요구에 상응하도록 그것이 이루어져 있나?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책이 집행되었는가를 파악하는 그런 조정 기능, 통제 기능, 즉 extraction, rule application, rule adjudication 기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산출의 결과는 또 다른 기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기능을 일컬어 우리는 환류 기능 이렇게 부릅니다. 환류,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흘러서 어디론가 간다. 그래서 영어로 feedback func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정책이 국민의 요구에 걸맞게 잘 집행이 되면 또 사회로부터의 자원 추출이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누가 우리의 요구를 끌어모았니? 누가 정책 결정을 했니? 누가 집행했니? 를 보고 그 사람들을, 즉 그 기능을 수행한 사람들을 지지하겠지요. 그런데 요구와는 동떨어진 엉뚱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엉뚱하게 만들어진 정책마저 효율적으로 집행되지도 않고 사회 내에서 진행되는 사회로부터 자원 추출이 국민의 뜻에 전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기능 수행했어? 나 그 사람 지지할 수 없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요구가 잘 충족되면 말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요구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와 같은 국민의 지지 수준과 새로운 요구가 되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투입 기능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요구만 투입하는 게 아니라 지지, support도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를 많이 지지하고 있구나. 혹은 국민들이 우리를 전혀 지지하지 않는구나. 자, 이런 판단, 또 이런 정보가 정책 결정 과정으로 다시 투입이 되는 거죠. 또 산출 결과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진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순환 구조로 빙빙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정치체계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미디어를 보면 대통령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소위 지지도가 계속 리포트 되죠. 서베이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파악하는데, 거기 보면은 지지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올라가고 어떤 건 내려가요. 그럼 도대체 그 지지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political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갔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 지지의 수준이 결정되지요. 국민의 요구가 잘 투입이 되고 그것에 상응하는 적절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면은 국민들이 바로
이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불만,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표출하죠. 가끔가다 그런 것들은 아주 격렬한 시위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예가 많이 있지만 한국 정치사 속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여러분은 그때 물론 태어나시지도 않았겠지만 죄송합니다. 태어나신 분도 있겠군요. 1979년엔 부산 마산 지역에서 굉장히 큰 대규모 노동자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보다 나은 삶,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일으킨 그런 시위지요. 수많은 민주시민들도 그 시위에 합류하고 그들을 지지했습니다. 우리가 그 시위를, 그 대규모의 시위를 부마 항쟁, 부산 마산 항쟁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의 요구가 제대로 모아지고 조정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 만들어져도 그분들이 원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임금에 그리고 아주 열악한 노동 환경에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와 지지가 제대로 투입되게 해달라. 우리의 요구에 걸맞는 그런 policy, 정책을 만들어 달라. 제대로 집행해라. 이렇게 요구하다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에게 이 기능을 맡길 수 없어 라고 들고 일어난 거지요. 그게 부마 항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972년부터 1979년까지 현대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굉장히 음울한 그런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걸 우리는 소위 유신시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972년에 고 박정희 대통령이 소위 유신헌법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상당한 정치적 억압 그리고 시민의 정치 참여가 많이 제한이 되는 그것도 정치적 억압입니다만 그런 시대가 도래했지요. 그래서 대학이 계속 휴교하고 대학생들이 시위하니까 유신헌법 철폐하라는 시위하니까 또 대통령 선거제도도 직접 선거에서 간접 선거로 바꾸고 그래서 소위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는 정말 급조된 그런 선거기구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거의 100%로 박 대통령이 또 재선되고 이런 식입니다. 아무런 식이죠. 시민들, 학생들, 지식인들, 성직자들 계속 이와 같은 박정희 정권의 소위 권위주의 체제에 대항하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마 항쟁으로 극대화된 거죠. 그런 불만이 부마 항쟁을 통해서 일시에 폭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간단히 말해서 엄청난 정치적 불안정의 시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불안했을까? 그 답을 우리는 political system 속에서 찾을 수 있죠. 유신시대를 통하여 국민의 요구가 제대로 투입되지 않았고 그 요구에 상응하는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그 정책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의 요구와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었다. 그리하여 지지의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급기야는 이 political system을 운영하는 집단에 대한 아주 극심한 불신으로 이제 폭발하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유신시대를 통하여 사실 그 72년부터 78년까지 계속 반정부 시위, 유신헌법을 철폐하라는 시위, 민주화를 지향한 시위가 일어났지만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78년, 79년 즈음하여 그것이 급작히 폭발하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저는 한국 정치 전문가가 아니라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폭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정치체계는 진공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림을 다시 그렸습니다. Input, Decision Making, Output, 투입, 정책결정, 산출, 완료, 피드백. 그런데 이러한 정치체계는 이러한 기능을 갖고 이러한 구조를 갖춘 정치체계는 독특한 환경 속에서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자, 뭘 보면 아느냐 하면 국민의 요구가 늘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역사적 시대 또 어떤 경제사회적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는 자꾸 변해요. 여러분 요즘 집 얻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집 사기가. 집값이 굉장히 비싸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요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건강에 많이 신경을 써요. 그럴 때가 되었죠. 자연환경이 점점 나빠지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자연환경을 범세계적으로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다른 미디어를 보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그런 캠페인도 많고 그런 구호단체도 아주 많더라고요. Save the Children도 있고 그 다음에 의료하는 무슨 국경 없는 의사회도 있고 말이에요. 예전에 안 그랬어요. 우리 요새 깨끗한 물을 원해요. 그러나 100년 전에 깨끗한 물을 원하지 않았어요. 깨끗한 물 얼마든지 쉽게 얻을 수 있었으니까. 공기의 질도 굉장히 지금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깨끗한 공기 우리가 원해요. 그렇지만 조선시대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는 환경과 정치체계는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호작용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까를 보면 결국 압력과 대응의 형태를 취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사람들은 그 환경에 따라 원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 얘기는 변화하는 환경은 변화하는 국민의 요구를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환경은 정치체계에 압력을 계속 주는 거예요. 국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요구, 종전에는 하지 않았던 새로운 요구를 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러면 정치체계는 그것에 대응하여 정책을 만들어내고 집행해서 자원을 배분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환경으로부터 들어온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여 정책을 잘 만들어내고 잘 집행해서 정치체계가 잘 유지되도록 한다. 이 얘기는 정치체계가 환경의 압력에 잘 대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말입니다. 중국에 왕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명도 있고 청도 있고 당나라도 있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오래 갔어요. 그러다가 급격하게 무너져 버려요. 중국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천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천심에 따라 왕조가 무너졌다. 그래서 뭐 Mandate of Heaven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무슨 천심은 천심이야 그럴지 모르지만 그리 틀린 말 아니에요. 중국 왕조가 이렇게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대개 자연재해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홍수가 난다거나 급격한 가뭄이 온다거나 그런 자연 환경이 있는 거죠. 그러면 고대 중국은 다 농경사회 아니었습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된다는 얘기는 소위 부 혹은 자원의 원천이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떡하겠어요? 농사 안 된다. 우리 먹여 살려다오. 이렇게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조 political 시스템은 그런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농민들이 살던 곳을 떠나서 유민이 되거나 혹은 뭐가 됩니까? 반란하는 사람들이 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당시에 정치체계를 운영하던 집단에 대한 지지가 점점 떨어지고 또 부의 근원, 자원의 근원, 원천이 망가졌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자원을 끌어낼 수도 없고 배분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결국 왕조는 붕괴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라는 건 그리 틀린 말 아닙니다. 하늘의 뜻이라는 건 급격히 변화한 자연환경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혁명이라든가 또 70년대에 소위 이란에서 일어난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종교혁명이라든가 보면은 거의 대부분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으로부터 새로운 국민의 요구가 만들어지고 그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치체계로 인해서 사람들의 지지의 수준, 피드백에서 지지의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떨어지다 못해 드디어 political 시스템을 운영하는 집단을 이제 완전히 교체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확산되고 그것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혁명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political 시스템은 politics, 정치가 목표인데 또 하나 아까 보편 목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생존이에요. 유지. political 시스템이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System Capacity 이렇게 부릅니다. 체계 능력. 체계 능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커진다. 그래서 유지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꽤 갔네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